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매주 월요일 7시 여러분을 찾아오는 반가운 시간이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또 변함없이 좋은 얘기들 나눠주시기 위해서 최동석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 담당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우리 유정식 대표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지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지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그러셨죠. 네, 지난번에 권력을 추구하는 욕구, 권력욕의 초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을 지배하려는 행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직을 이제 이끌어가는 방식이 지배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협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배나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문화가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분위기가 주로 유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예. 우리 최 이사님은 살짝 또, 네. 양념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많이 준비해왔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조직론 얘기를 할 거니까요. 네. 네. 너무 좀 염려하지 마세요. 어렵나요, 혹시?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어렵지만 쉽게 해주세요. 네.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아마 국민TV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토크. 그만큼 버릴 내용이 없다. 그리고 하나라도 놓치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너무 자화자찬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게 수평구조에서 협력하라는 주제거든요. 이게 수평구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아니, 뜬금없이 그렇게 주제로 바로 들어가십니까, 이사님? 급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12페이지나 돼서. 12페이지가 돼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수직 구조와 계층 구조 이런 폐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정원 사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도록 불법적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과학적으로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선거를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국정원의 행태가 핫 이슈여서 국정원이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점을 이제 경영학의 조직 구조론적 입장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수직 구조, 계층 구조, 계급 문화 이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일으키는지를 잠깐 다뤄봤죠. 네. 이 계층 구조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요. 우리가 윗자리는 별로 없잖아요. 계층을 만들어주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자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 사람들이. 이런 경쟁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소 우리가 이제 약육강식을 당연시하고 승자 독식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공부했고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후로 전쟁이 끝난 이후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유럽의 지성인들은 아주 깊이 반성적 성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그런 폐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반성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만든 제도적 장치들은
겉에서 보면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층 구조를 더욱 장려하고 지배와 통제를 장려하고 억압과 착취를 장려하는 메커니즘이 교묘하게 그 제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계층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예. 계층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요. 예.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면 되지 않나요? 예. 우리가 매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완벽한 수평 구조요. 이런 수평 구조를 설계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래야지만 협의하고 결정하고 이런 그 합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난주에 우리가 지배를 대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역할 인식을 명확히 하면 수평 구조 속에서도 아주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계층이 있는 게 아니고 역할만 다를 뿐이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끝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를 하려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권력 간격 지수라는 말을 드렸어요. 권력 간격 지수요. 네. 네. 이 지수는 뭐냐면 사회계층의 그 권력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느냐를 측정한 지수인데요. 이 값이 높으면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그 권력 간격 지수가 높으면요.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윗사람한테 보고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나쁜 소식을 전한다면요. 바로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을 처벌하려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내재돼 있어요. 그런 네.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알려준 사람을 처벌하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마는 침묵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 나라별로 그 문화에 따라서 정치 행태에 따라서 이 권력 간격 지수가 다른데요. 이 러시아는 93, 말레이시아가 104로 가장 높고요. 영국은 반대로 35, 미국 40, 가장 낮은 곳이 덴마크가 18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0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에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네. 거의 러시아나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조사는 좀 시간이 좀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 평가해 보면 다시 한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1986년에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고 사실은 그 침묵했기 때문에 발발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면 혼날까봐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현재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런 침묵 효과가 보이고 있다는 건 증거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네. 모두 이제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석기 사건을 갖다가 청와대에서는 TV를 보고 알았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은요, 뭐든지 다 모르시고 자기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그쪽에 권력이 집중되면 위험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언젠가 위험한 아주 큰 사고가 터질지도 모릅니다. 예. 사실은 그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를 뿐이지. 예, 네.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최근에 팟캐스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털남이라는 팟캐스트가 유행이잖아요. 인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걸 들었는데요. 목수정 작가라는 분이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여러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프랑스와 같이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국정원 같은 기관이 대선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불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정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는 사태가 일어나려면 독재의 오랜 전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명하복의 구조 속에서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아주 깊이 길들여져야만 그런 사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부하 직원들 중에는 윗사람이 아무리 그 엉뚱한 명령을 하더라도 공화주의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지시를 100%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고 이제 내부 고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불법적인 지시가 일어나면 내부 고발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서 자기 스스로 그 발등을 찍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목수정 작가의 말대로 오랜 그 독재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독재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독재 사회에서 살아남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경찰관들이 동영상이 나타나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예.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권은희 그 수석과장처럼 그런 그 용기 있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죠. 이 침묵 효과가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생님께서 지금 2012년 방송 부분에서 캡처를 해주셨는데 국가별 권력 간격 지수에 대해서 2012년에 했습니다. 브라질이 126으로 나타났고요. 대한민국이 105로 나타났네요. 오, 예. 아마 우리나라가 60으로 나타난 건 제 생각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이야기가 아닐까. 예. 최신 자료를 올려주셨네요. 예. 아마 근데 이게 2012년이지 않습니까? 2013년을 조사를 한다면 이거보다 글쎄요. 브라질 따위는 금방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예, 이런 거 1등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예. 이 권력이 불평등하게 있기 때문에 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침묵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그 직원들이 상사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하면 예상 가능한 답변이 나오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A라고 얘기하면 예상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정부에서 그 특히 상부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들이 예상 불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정원이 댓글 달아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번에는 뭐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심지어 뭐 나는 도움받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국정을 개혁하라. 하지만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나온. 예. 맞아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 박근혜 정부가 예측 가능하긴 해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복지국가니 뭐 국민행복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구호였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니 국민행복시대니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조직 운영을 구조화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 계급 문화, 위계 질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이 팟캐스트 또 이 방송에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조직을 수평 구조 속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생산성이 높은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도대체 수평 구조에서 어떻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협의 또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결정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조직을 운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 말한 수평 구조 속에서 협력하는 조직 문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좋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9월 5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생방송을 지켜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텔레비전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예.
그토록 격조 높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광경을 처음 봤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 텔레비전은 프로를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걸 보셨길래 이렇게 그러게요. 칭찬을 하실까요? 요즘에 그런 게 없던데.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은 좀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그 사무실에서 그걸 틀어놓고 계속 봤습니다.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그때 피고와 원고의 대리인들이 그 변호사들이 변론을 했는데 그것을 대법관 전원이 듣고 추가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답변하는 광경을 TV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단 말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투명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나는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토론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결과를 중시하지 그 과정은 빨리빨리. 맞아요. 예, 그리고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과정을 중시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국민은 따르는 겁니다. 합리적인 그 투명한 과정을 거쳤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대법관들의 질문에 변호사들이 쩔쩔매는 것도 그대로 방송되었고요. 대법관의 질문이 조금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낀 변호사들은 대법관의 질문을 맞받아치기고 막 이랬습니다. 네.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장면이 아름답다 말씀하신 게 그렇죠. 서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욕설하지 않고 뭐 이래서 이제 아름답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당연한 것인데 아름답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무슨 토론이라는 제목이 붙은 TV 프로그램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목에 그 토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면 이제 싸우는 걸 많이 기대해요. 서로 어깃장 부리고, 그렇죠? 예, 억지 부리고. 예. 그리고 이상하게 그 다음날 네. 꼭 그렇게 억지 부린 부분만 이슈화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법관은 위에 있고 변호사는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토론 장면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통상임금의 용어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 수평인 서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가 아니라 서로 수평인 상태에서만 토론하고 합의하는 이런 과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법관은 윗사람이고 변호사는 아랫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법관은 사회적으로 대법관으로서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역할이 주어진 사람일 뿐이에요. 높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근데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의 가치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대법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자기 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윗사람이 아니고 아랫사람도 아니다 하는 점을 명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민주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기어코 실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합리적인 변론과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모든 쟁점들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최후로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의 아주 기본적인 프로세스고 원칙이에요. 네, 우리 사회에서 이게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과정이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네. 저 사람은 평소에 나와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또는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으니까 또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뭐 합리적인 변론을 들이대고 아무리 좋은 증거들, 논리적인 반박을 할지라도 나한테 동조하지 않을 거야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이 흘러왔고요. 맞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층이 아니라 계층이라고 불려지는 우리의 그 조직 형태에서 그것은 단순한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직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역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층이 아니라 그 계층이 계급화되어 있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결정은 윗계급에 있는 사람이 내리고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급 구조와 계급 문화, 피라미드 조직은 쉽사리 독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독재 체제에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층 구조를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위험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 해도 독단적인 결정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조직을 새로 만들 때, 새로 회사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네네. 피라미드 모양부터 만들어요. 누가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그 관행부터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 이사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가슴에 팍 와서 닿은 말이요. 아무리 합리적인 것이라 해도 독단적인 결정은 위험한 거다. 위험한 결정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지금 시간이 한 중반 정도 됐나요? 네,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퀴즈를 한번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을 잘 들었다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다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책 한 착각하는 권을 CEO. 예. 네. 착각하는 CEO 가져오셨어요? 예. 네.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가장 빨리 맞춰준 분들한테 제가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네. 유정식 대표님이 쓰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네. 일세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 이사님 완전 부러워하시는데. 나 부러워요. 그래요? 나는 내 책이 이거 초판도 다 안 나가가지고 출판사에서 예. 이거 참. 예, 저도 근데 요즘에는 많이 꺾여가지고요. 지금은 저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퀴즈가 나올 때는 제 책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네,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번에 그 계층 구조, 계급 문화, 피라미드 조직 설계 이 얘기를 드리면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얼으면 당도할 땅을 40년이나 헤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관점을 매우 이제 정확하게 짚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세계적인 경영학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장 먼저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에게 착각하는 CEO 한 권을 우리 유정식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힌트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힌트? 야, 사실 뒤에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팟캐스트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뒷얘기를 저희가 좀 열심히 들으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조금 있나요?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계층을 만들지 말고요. 불가피하게 계층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급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한 역할의 차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조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수평 구조에서 일하는 것 장점 이런 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첫 번째 가장 큰 장점은 피라미드 구조의 폐해인 명령과 통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다스리면 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퀴즈도 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혼란이 왔습니다. 피라미드 구조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혼란이 와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과 통제 속에서 자율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이런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낸 사람이 바로 땡땡땡 땡땡땡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로버트 땡땡땡땡입니다. 네. 로버트 땡땡땡땡입니다. 네, 로버트가 들어갑니다. 로버트. 로버트. 예. 예, 지금 여러 가지 오답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예, 뭐 최동석 이사님이다. 유정식 이런 데도. 네. 피터 드러커도 나오고. 이명박도 나왔네요. 이명박도 나왔어요. 예, 틀렸습니다. 예, 번트 슈미트도 나오고. 네. 네, 로버트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로버트는 퍼스트 네임이고 네. 라스트 네임이 그 땡땡땡땡입니다. 네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이분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땡땡땡 리더십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네. 이 굉장히 유명한 뭐뭐뭐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경영학계에 이렇게 퍼뜨리신 분이고 이분의 연구소가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연구소 그 후학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직도 미국에 가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계층을 계급이 아니라 역할의 차리다 이렇게 인식하면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직에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다라는 점이죠. 이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서로 평등한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계급 구조상에서는 절대로 집단 지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터지셨어요. 우리 예. 최 이사님 웃음. 또 뭔가요? 예. 지금 또 댓글 보시고 웃음 터지셨어요. 또. 예. 로버트 할리. 로버트 할리요? 피터팬님은 유정식 리더십이라고 하시는데. 유정식 리더십. 예. 따로 있나요? 유정식 리더십이라고. 절대 없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계속 합시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전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평구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자신의 역할도 스스로 찾아내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는 인재를 우리는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참 또 쉽지 않은 말씀을. 쉽지 않으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팟캐스트,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도대체 국민TV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엄청나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요구하시는 인재상이요. 네. 쉽진 않습니다. 아니, 네.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그 수평 구조 속에서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 타고난 재능을 마음껏 발현하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수평 구조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러니까 누구도 명령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 얘기죠.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층을 만들어서 계급화하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비난과 공격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자기가 받고 올라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독일 연방정부의 수장인 지금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 연방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총리의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장관들은 다 대통령의 부하처럼 돼 있잖아요. 총리의 부하가 장관들이 아니에요. 대등한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동료들일 뿐이거든요. 이게 총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계층적 계급 구조로 만들어 놨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계급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타파하고 뉴스 바리케이트 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예. 중요해죠. 하지만 계급 타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급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국가 지도자들이 그 메르켈 총리를 보면 이 권력욕이 약한 사람 아닌가? 좀 이렇게 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그 메르켈 총리는 권력욕이 약하다고 이제 인정받고 인식받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권력욕이 있는데 피권력욕이 아니라 S 권력욕이 더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네. 짚고 넘어가죠. P는 이제 네. 퍼스널, 개인적인 어떤 네. 권력욕이 있고, 소셜, 그러니까 네. 사회적으로 어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가지는 권력욕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S 권력욕이 높은 사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기준에서요. 우리 예. 사회의 기준에서요. 예.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역할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 공백을 갖다가 서열로 채우려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서열을 만들어야지만 뭔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대학교에서도 선배, 후배 이렇게 가르는 그런 이 풍습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네네. 뭐 후배들, 선배들 굉장히 그거 안에 위계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학생들 간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 그 새내기들 와서 그렇죠. 술 먹고 가끔 이렇게 좀 잘못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이상한 풍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학교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 있으면 선배가 뭐라고 해도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직선을 못하는. 못해요. 직선을 이렇게, 못하는 예.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되니까 그게 조직으로 오면 바로 그대로 이어져서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네,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요. 남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여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뭘 몰라서 그런다고. 예. 아직 사회 무서운 맛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우리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있어서는 안 되죠. 예,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그래서 답변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혜경님은 로버트 그린 그리프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린 리프입니다. 그린 리프. 그러니까 푸른 잎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로버트 그린 리프입니다. 네. 까미노, 예. 님이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리프라고 정확하게, 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오늘은 감사하고요. 까미노님께 네. 가는 건가요? 예, 예. 까미노님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조합원이시여야 되는데. 네네. 까미노라는 이 닉네임이요. 네. 정확한 그 등록 닉네임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본인의 닉네임을 정확하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식 대표가 쓴 착각하는 CEO. 오늘은 까미노님께 돌아가게 됐네요. 박수 한번.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계층 구조와 이렇게 수평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면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에서 가급적 계층과 계급을 나타낸 것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강행 법규에서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층, 계급, 위계질서 등을 나타내는 심볼을 가급적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서구의 민주화된 국가에서 그토록 추구하던 협의와 합의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협의와 합의의 문화가 없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층 구조 또는 계급 의식이 강조되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토론이나 협의가 불가능하고 지시와 명령, 통제와 억압이 있을 뿐입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또 그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계층 구조 속에서는
이원화돼 있어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 구조라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의와 합의를 통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계층 구조에서 뭘로 가야 될까요? 예. 수평 구조로. 예, 완벽한 수평 구조로 이행을 해야 되죠. 수평 구조. 예. 그래야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왜 기업에서는, 이 조직에서는 민주주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근데 어떤 네. 기업도 자신들이 네.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없을걸요? 예,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흉내만 내고 네. 민주주의의 그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요, 우선 수평 구조는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위아래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죠.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반드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관행. 바로 그것이 민주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에 있어요. 그런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전까지 나치 시대에 1인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지성인들이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옳은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결정은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합의하도록 강제해 놓고 있죠. 그 후에 유럽의 주변국들이 다 독일의 관행을 다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합의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에 있는 여러 민주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구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 놓고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죠. 경쟁하면 오히려 성과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 굉장히 많은데, 이 경영자들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그걸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알려고 하지 않고. 예,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은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남들은 경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네. 경쟁한다는 일이 얼마나 싫은 일인지 예.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싫은 거에서 본인은 빠지고 네. 그러나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는 네.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서 무언가 이렇게 뭐라고 좀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무서운데 그런 걸 만끽하는 거죠. 예, 즐겁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죠? 네네. N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N 효과. 예.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N. 예. 이거 뭐냐면,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경쟁을 부추기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성과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실제로 토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SAT라고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 같은 그런 게 있죠. 네,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죠. 예. SAT. 네. 그래서 보니까 이 고사장 교실 안에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다르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한 교실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볼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진다. 예,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SAT를 칠 때 네. 동일한 학생 수가 딱 배정되도록 그런 시험 환경이 조성이 됐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졌다면은 그렇죠. 예. 예. 한 반에 같은 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당연하죠. 동일한 그렇겠죠. 조건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실험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10명하고 경쟁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100명하고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참가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맞추면 정답을 맞추는 대로 돈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같이 경쟁하는 경쟁자들이 100명이 있다. 이런 참가자들이 굉장히 늦게
퀴즈를 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하고요. 네. 100명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제가 한숨이 나왔잖아요. 예. 일단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예. 예. 이렇게 이 100명이 있다. 이 말은 경쟁자가 많다. 그럼으로써 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이럴수록 오히려 압박을 받아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별로 의욕이 안 생기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겠다라는 목적으로 경쟁을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방법은 오히려 직원의 동기하고 성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빠른 방법이죠. 예, 이렇게 경쟁 없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은 각자의 재능을 마음껏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평 구조거든요. 그래서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지향성을 스스로 정확히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경쟁시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심이 협력을 방해하고 이타적인 직원을 오히려 축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예, 그렇죠. 오히려 이타적인 직원들이 이제 경쟁을 통해서 도태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예. 네. 진짜로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같이 팀을 이루게 한 다음에 뭔가를 하게 했습니다. 어떤 그 작업을 하겠는데 그 중에 팀원 중에는 상대적으로 이기적인 팀원도 있고 이타적인 팀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팀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를 갖다가 팀에서 쫓아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이기적인 팀원이요. 예, 분명히 이기적인 팀원이 팀을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타적인 직원도 똑같은 비율로 축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예, 왜일까요? 이게 이상하죠? 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쟤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죠? 저 욕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진짜 못됐다. 그게 욕이에요? 네, 진짜 못됐다, 나쁘다. 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싫다라는 거죠. 예. 뭐가 잘났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팀을 나가주는 게 편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협력해야 성과가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 또 심리학자들은 이런 걸 자꾸 연구를 해요. 그 생물학자들도 연구하고요. 그래서 그 고전적인 연구가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연구죠. 네, 이 얘기는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협력해야 성과가 오른다는 얘기는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도 우리가 협력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제가 사실 뭐 이 말을 들으면 좀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의 유형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거기 어떻습니까? 맹수가 그렇죠, 그 초식동물 잡아먹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추격하고. 예. 그래서 이 야국강식의 어떤 쟁탈전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이 경쟁은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들여다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협력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그것이 지배적인 경향입니다. 아. 네. 특히 우리가 좀 무시하고 있는 박테리아의 세계에서도 협력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메바를 보면 먹이가 부족해지면 그 중에 일부가 죽어요. 같이 모여 있다가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자발적으로 죽습니다. 왜 죽냐면 그게 딱딱하게 굳거든요. 죽으면 그 죽은 줄기를 타고 다른 아메바들이 타고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예, 죽어서 살아있는 아메바가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마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곤충들 등 위에 탑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거네. 예, 그렇게 플랫폼 역할을 해줌으로써
동족들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아, 그 나그네 쥐들도 네.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자발적으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가요? 나그네 쥐들. 네, 나그네 쥐들. 예. 네. 자, 그런 거 보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약육강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물의 세계에 빗대어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동물들한테 참 미안했네요, 그동안. 예. 그래서 딱새라는 그 새도 있는데 이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새의 그 천적이 올빼미거든요. 올빼미들이 이제 올빼미 인형을 갖다가 딱새 둥지에 이렇게 놔둬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동료 딱새들이 같이 협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걸 네. 기억을 해요. 그러다가 다음에 그 딱새가 올빼미 공격을 받으면 또 도와주는 이런 서로 현상들이 협력하는 거네. 발생이 되는 거죠. 누가 새의 지능이 낮다고 했습니까? 야. 왜냐하면 이렇게 협력하면서 사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것 갖다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외부 경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하면 내부 경쟁을 통해서 그걸 타파하려고 합니다. 네네. 직원들을 경쟁시켜서. 이건 굉장히 생명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죠. 생존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도 다른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타적이냐 아니면 이기적이냐 이런 질문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기적이라면 이기심이 조직의 안녕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그 통제와 명령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힘을 얻게 되고요. 반면에 생내적으로 타인을 돕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받고 보호받으려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본다면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을 존중하고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내적 동기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되죠. 그 마이클 토마셀로는 진화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네. 그 책임자죠. 네. 이분이 어린 아이들을 그 10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페인이나 빨래 집게 같은 것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손이 안 닿는 척하고 이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척 했을 때 아이들이 그를 도우려는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 다른 사람을 내가 돕겠다는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 집어다가 갖다 주거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다른 유인원이나 침팬지와 같은 그런 이제 짐승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그 사람에게 그게 더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어요. 그래서 네네. 제 책에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인간은 본래 이타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처럼 이제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한데 이타적이다라는 것 갖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협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자가 있으면 그걸 들어달라고 누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상자가 얼마나 무거울 것이냐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이제 추측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래야만 이제 뭐 힘을 제대로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상자를 볼 때는요, 그 상자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맥락을 봐요. 그게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상자가 물 위에 떠 있을 경우에, 상자가 그냥 바닥에 있을 경우에 어떤 게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바닥에 있는 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바닥에 있을 때 힘을 더 쓰자라고 이 결심을 하게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옆에 동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느끼는 무게가 다르다고 해요. 예. 도어펠턴 학자가 골프공 177개가 들어간 20파운드짜리 바구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구니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고 추측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동료가 옆에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친구들은 17.5파운드라고 했고요.
그런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21파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추측을. 아, 그러니까 혼자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더 무겁고 네. 옆에서 동료가 같이 들어줄 겁니다 하면은 왠지 더 가볍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요. 아무리 힘든 일도 거뜬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곧 이 협력이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댓글 하나를 제가 또 이 세종짱님이 그 댓글이 아니라 이 글을 쓰셨는데요. 경쟁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는 얼마나 될까요? 경쟁이 성과를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경쟁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믿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쟁이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혼자 하는 게임. 그렇죠. 달리기 같은 걸 했습니다. 달리기. 예. 100m 달리기 하는데 뭐 협력해서 할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있으면 그 경쟁에 참여해서 성과를 더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합니다.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근데 축구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게임이고 어떤 형태의 일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작가가 소설을 써요. 협력해서 그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조직에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동료와 경쟁을 하면 그 조직은 망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강조하는 거고 경쟁이 그 생산성을 좀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경쟁이 성과 창출의 운동력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 잘하려고 애쓰는 것하고요. 남을 앞서려고 애쓰는 건 동일시하죠. 이 둘은 다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평 구조에서 협력하라. 한마디로 정의를 좀 해주시죠, 오늘 얘기. 계층 구조와 계급 문화 속에서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과 복종의 행동 양태가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수평 구조와 토론과 협의 문화 속에서는 협력하는 행동 양태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수평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네. 자, 우리 최동석 이사님 그리고 유정식 대표님 오늘도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알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